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작은 시장에 투자하냐고 물었습니다. PC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10년이 지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휴대폰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PC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2등이 됐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남들이 안 보는 곳을 찾습니다. 언론이 떠들지 않는 분야를 연구합니다. 작지만 가능성 있는 시장을 파고듭니다. 거기서 미래를 발견합니다. 밤에 고민합니다.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를 봐야 합니다. 남들과 같은 곳을 보면 같은 결과만 얻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행을 줬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합니다. 언론이 떠드니까 뛰어듭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이미 경쟁자가 가득합니다.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작은 불편함을 보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찾으십시오. 사람들이 참고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거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 크기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보십시오. 작아도 빠르게 크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10년 후 거대해질 시장을 찾으십시오. 경쟁자가 없는 곳을 환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쟁자가 없다는 건 남들이 못 본 겁니다. 기회입니다. 먼저 선점하십시오. 앞으로도 남들이 안 보는 곳을 찾을 겁니다. 찾고 불확실해 보이는 곳에 투자할 겁니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움직일 겁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미래 시장은 시작됩니다. 유행을 좇지 마십시오. 남들이 보는 곳을 피하십시오.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을 파고드십시오. 작아도 가능성 있는 시장을 찾으십시오. 남들이 안 보는 곳이 진짜 기회입니다. 성장을 외부에서 찾는 기업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합니다.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부 문제를 방치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부가 썩었는데 외부로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비효율이 증폭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진짜 성장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내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내부 문제를 이기는 기업이 강합니다. 외부 확장보다 내부 개선이 먼저입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합니다. 삼성전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부서 간 소통이 안 됐습니다. 중복 업무가 많았습니다. 비효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장세라 가려졌지만 언젠가 문제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외부 확장을 잠시 늦췄습니다. 내부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성장을 멈추냐고 물었습니다. 경쟁사는 계속 확장하는데 우리만 내부만 본다고 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내부가 튼튼해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년 후 다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빨랐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내부가 튼튼해지니 외부 확장도 수월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빨랐습니다. 실행력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내부를 점검합니다. 외부 성과가 좋아도 내부를 봅니다. 문제가 보이면 즉시 고칩니다. 외부 확장이 급해도 내부 개선을 먼저 합니다. 밤에 조직을 돌아봅니다. 내부에 쌓인 문제가 없습니까? 비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 문제를 발견하면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해결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 문제를 방치합니다. 급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매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외부 확장에만 집중합니다. 위험합니다. 내부 문제는 천천히 회사를 좀 먹습니다. 처음엔 작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커집니다. 어느 순간 통제 불능이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어떤 내부 문제를 봐야 합니까?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너무 느리면 문제입니다. 부서 간 협업입니다. 막히는 곳이 있으면 문제입니다. 직원 사기입니다. 낮으면 문제입니다. 프로세스 효율입니다. 중복이 많으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치십시오. 빨리 고칠수록 좋습니다. 오래 놔두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내부 개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관심 없습니다. 주가도 안 오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회사의 근육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내부 개선에 투자할 겁니다. 외부 확장만큼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할 겁니다. 내부가 튼튼한 기업만이 진짜 성장합니다. 외부만 보지 마십시오. 내부를 보십시오. 문제를 찾으십시오. 고치십시오. 내부가 튼튼해지면 외부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숫자로만 봅니다. 더하고 빼는 산수로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보고 겪어온 것은 전혀 다릅니다. 돈은 계산기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의 질이 곧 돈의 양입니다. 어떤 회의장에서 두 명의 임원이 똑같은 데이터를 받습니다. 한 명은 말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른 한 명은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10년 뒤 10배가 됩니다. 똑같은 숫자를 보고도 한 명은 멈췄고 한 명은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의 차이입니다. 한 명은 지금을 계산했고 한 명은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이 곧 운명이다.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받습니다. 그 사고의 차이가 오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리스크를 계산하고 부자는 기회를 계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잃을까를 걱정하고 부자는 얼마나 얻을까를 설계합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한 명은 벽을 보고 한 명은 문을 봅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고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사고가 먼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고를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다른 각도는 없는가? 이 문제를 뒤집으면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사고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 근육이 돈을 만듭니다. 미래 산업은 더욱 사고의 싸움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단순 계산은 기계가 다 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기계가 못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이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계산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고가 방향입니다. 대신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남들과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편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 사고의 전환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술이 나온 시점에 파괴력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기술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을 뿐입니다. 파괴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나옵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연구용 도구로만 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같았지만 인식이 달랐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경영에서 체감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나왔을 때 일본은 그것을 제조 기술로 봤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산업 전체를 재편할 인프라로 봤습니다. 같은 기술을 보고도 저희는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그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술의 진짜 힘은 누가 먼저 그 의미를 깨닫느냐에 달렸습니다. LCD가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말했습니다. 브라운관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얇고 가벼운 것의 가치를 말입니다. 모바일 시대가 올 것을 말입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인식했을 뿐입니다. 제가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글로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리콘밸리는 기술을 플랫폼으로 봅니다. 독일은 정밀함으로 봅니다. 일본은 완성도로 봅니다. 한국은 속도로 봅니다. 같은 기술인데 인식이 다르니 결과도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를 겁니다. 왜입니까?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협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도구로 보고 어떤 사람은 생태계로 봅니다. 그 차이가 10년 뒤 명암을 가릅니다. 기술을 공부할 때 스펙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어디에 쓰일까? 이게 뭘 바꿀까? 이게 누구를 위협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기술의 파괴력은 회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서 승자는 기술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의 의미를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인식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편안한 기술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성됐고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기회가 없습니다. 미래는 불편한 기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직 어설프고 비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에 말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전기차를 본 적 있습니까? 형편없었습니다. 충전은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는 짧고 디자인은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가 되겠어? 새로운 것은 언제나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반도체 초기 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도 안 됐습니다. 80%는 버렸습니다. 돈을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함이 미래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것만 보려 합니다. 편한 것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모든 산업은 불편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인터넷도 처음엔 느렸습니다. 스마트폰도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불편함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이 LCD에 투자할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기술이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모니터, 텔레비전, 모바일 기기, 모든 화면이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기술이 뭡니까? 느리고 비싸고 복잡한 것들 말입니다.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그게 10년 뒤 산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편안한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불편한 것이 시작입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싶으면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직 안 돼, 너무 이르다 이런 말이 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남들이 도망갈 때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승부처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몰립니다. 검증된 시장 익숙한 업종, 성공 사례가 많은 분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엔 이미 경쟁자가 넘칩니다.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남들이 겁내는 곳, 위험하다고 손살에 치는 곳에 말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장악했고 진입장벽은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했고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남들이 안 들어오는 곳이니 일단 성공하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클수록 탐욕의 기회도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들이 뜨는 순간이 바로 진입 타이밍입니다. 두려움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회사가 무슨 바이오냐? 노하우가 없잖아.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경쟁자가 적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일단 올라서면 쉽게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돈이 큰 곳은 늘 위험이 큽니다. 안전하고 수익이 좋은 시장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안전하고 수익이 적거나 위험하고 수익이 크거나 부자가 되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 위험을 감수할 건지 말입니다. 물론 무작정 뛰어들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술적 난이도 때문인가? 자본 때문인가? 규제 때문인가? 그 두려움을 하나씩 해체하면 길이 보입니다. 남들은 덩어리로 보고 겁먹지만 저는 조각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면 해결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핵융합은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미래의 10년의 부가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시장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단 맨손으로 가지는 마십시오. 분석을 들고 가십시오. 전략을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기회로 바뀝니다. 많은 리더들이 착각합니다. 리더십이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웃으면서 설득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인기입니다. 리더십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십은 원칙에서 나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장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불량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다시 만들어 전부 폐기해 수십억 원이 날아가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품질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이다. 저는 이 말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임직원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봅니다.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타협은 편할지 몰라도 조직을 죽입니다. 삼성이 품질 혁신을 할 때 저는 모든 라인을 멈췄습니다. 출하 직전 제품까지 전부 재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납기를 못 맞춥니다. 하소연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쉽습니다. 이번 한 번만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번 타협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원칙이 사라집니다. 원칙 없는 조직은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 없는 조직은 결국 무너집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하려 합니다. 직원들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리더는 인기 투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품질에 대한 원칙, 고객에 대한 원칙, 투명성에 대한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절대 굽히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렵다고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의 리더십은 끝입니다. 원칙이 곧 힘입니다. 미래 조직은
더욱 원칙이 중요해질 겁니다. 변화가 빠를수록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는 리더가 조직을 살립니다. 타협은 죽음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만 있으면 뭐든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많은데 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본은 조건일 뿐입니다. 성장의 본질은 방향입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투자금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돈은 있었는데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모른 채 그냥 달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위대한 기업과 좋은 기업의 차이는 명확한 방향성이다. 삼성이 성장한 건 자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류, 품질, 제일, 기술, 혁신, 이 방향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원들과 회의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요? 숫자 이야기는 나중입니다. 방향이 틀렸으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빨리 노를 저어도 방향이 틀렸으면 표류할 뿐입니다. 돈만 쫓는 기업은 단지 이익에 집착합니다. 오늘 얼마 벌었느냐만 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는 기업은 다릅니다. 당장 손해를 봐도 방향이 맞으면 갑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수조 원을 쏟아부을 때 당장 수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요즘 기업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유행만 쫓습니다. 방향은 없고 속도만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충격도 큽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위험합니다. 방향을 정하십시오. 이 사업이 10년 뒤 어디에 있을지 그려보십시오. 고객에게 무슨 가치를 줄 건지 정의하십시오. 그 방향이 명확해지면 돈은 날아옵니다. 하지만 돈만 쫓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미래 산업은 더욱 방향이 중요해질 겁니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시장이 빨라질수록 중심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돈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수백 번 선택합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봤습니다. 똑같이 시작한 두 사람이 10년 뒤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입니다. 한 명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편한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한 명은 주말에 공부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쉬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니 한 명은 임원이 됐고 한 명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회피가 내일의 가난을 만듭니다. 삼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현상 유지였습니다. 어려운 길은 변화였습니다. 저는 늘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핸드폰을 불태울 때도 반도체에 천문학적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택을 미룹니다. 나중에, 다음에 여유 생기면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미루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회피가 습관이 되면 가난도 습관이 됩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하시오. 지금 당장. 완벽한 정보는 없습니다.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회피는 선택권을 남에게 넘기는 겁니다. 부자들은 선택합니다. 빠르게 선택하고
책임집니다. 틀렸으면 수정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틀릴까봐 안 합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칩니다. 선택의 고통보다 회피의 대가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습니까? 피했습니까? 공부를 선택했습니까? 미뤘습니까? 작은 선택. 가치만 쌓입니다. 1000번 회피하면 가난이 되고 1000번 선택하면 부가 됩니다. 미래는 더욱 빠르게 변할 겁니다. 선택의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매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시장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아무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장을 연구한 사람만 성공합니다. 연구 없이 뛰어드는 건 도박입니다. 도박은 결국 집니다. 제가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기 전 2년을 연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전략, 미국 시장의 수요, 기술 발전 속도, 가격 변동 패턴,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임원들은 답답했습니다. 빨리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부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다. 시장을 모르고 뛰어들면 방향을 잃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입니다. 방향이 틀렸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뭡니까?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자 우리는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왜 팔리는가? 무엇이 혁신인가? 어디가 약점인가?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닙니다. 시장을 연구해서 우리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일단 해보고 수정하면 되지, 이런 생각입니다. 틀렸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본이 적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구한다는 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데이터를 보고 현장을 다니고 전문가를 만나는 겁니다. 귀찮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세계 시장을 다닐 때 느낀 게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예외 없이 시장을 깊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토요타는 미국 소비자를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 전 5년을 준비했습니다. 연구가 전략이 되고 전략이 성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리는 시장이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장을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고객이 누구인지 압니까? 경쟁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가격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유통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미래 시장은 더욱 복잡해질 겁니다. 기술이 융합되고 경계가 무너집니다. 연구 없이는 방향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시장을 연구하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복잡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어려워질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고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모두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야기했습니다.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빅데이터, 기술 용어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질을 봤습니다. 이게 고객에게 무슨 가치를 주는가? 이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기술은 수단입니다. 본질은 가치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현상학의 핵심 명제입니다. 저는 이 말을 경영에 적용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복잡해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치를 만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스펙을 이야기했습니다. CPU 속도, RAM 용량, 카메라 화소,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고객이 이걸로 뭘 하는데 본질을 놓치면 기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에 매몰됩니다. 블록체인이 유행이면 블록체인을 쓰려 합니다. 메타버스가 뜨면 메타버스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물어야 합니다. 왜 본질적인 이유가 없으면 그냥 유행 따라가기입니다. 제가 신입사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을 공부하되 본질을 잊지 마라. 기술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망치를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않은 게 더 중요합니다. 본질을 모르면 도구는 무용지물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강한 이유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는 능력입니다. 구글은 검색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애플은 사용자 경험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기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기술이 복잡할수록 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건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방향을 잡아줍니다. 미래는 기술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 경쟁입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이 기술을 제대로 씁니다. 본질을 모르면 기술은 그냥 장난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사람들은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만 봅니다. 전기를 담는 통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건 다릅니다.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입니다. 누가 배터리를 지배하느냐가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반도체도 바쁜데 왜 배터리입니까? 하지만 저는 10년 뒤를 봤습니다. 모든 기기가 무선으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전기차, 배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배터리가 곧 인프라였습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에 투자할 때 손실이 컸습니다. 10년 넘게 적자였습니다. 주주들이 불만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의 열쇠였습니다. 인내했고 결국 시장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을 보십시오. 차를 만드는 기술보다 배터리가 더 중요합니다. 주행거리, 충전 속도, 안전성 모두 배터리가 결정합니다. 테슬라가 강한 이유도 배터리 관리 기술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 저장이 필수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불규칙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걸 만드느냐가 에너지 시장을 지배합니다. 중국이 왜 배터리에 천문학적 투자를 합니까?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산업 주도권을 잡으려는 겁니다.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면 자동차, 전자, 에너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국도 배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도체처럼 배터리도 국가 경쟁력입니다. 기술 개발, 소재 확보, 생산 능력 모두 키워야 합니다. 지금 뒤처지면 10년 뒤 종속됩니다. 배터리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부품이 아닙니다. 미래 10년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저장, 전력 관리, 친환경 모든 키워드가 배터리로 모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경제가 복잡하다고들 합니다. 변수가 많고 예측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보는 건 흐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이해하면 단순해집니다. 방향이 보입니다. 금융위기 때 겪은 일입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신용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경제는 순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흐름을 알면 공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경제의 본질은 교환이며 교환은 흐름이다. 돈의 흐름, 상품의 흐름, 사람의 흐름, 이 흐름들이 만나서 시장이 됩니다. 흐름을 읽으면 시장이 보입니다. 삼성이 글로벌 전략을 짤 때도 흐름을 봤습니다. 제조업이 어디로 가는가,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 기술 발전은 어느 속도인가, 큰 흐름을 파악하면 세부 전략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그건 파도입니다. 중요한 건 조류입니다. 파도는 요동치지만 조류는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흐름을 보는 사람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 흐름을 보려면 시간축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만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10년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산업화 시대엔 제조가 중심이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엔 소프트웨어가 중심입니다. 다음은 뭡니까? 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흐름은 명확합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은 흐름을 읽습니다. 미국은 기술 흐름을 읽어서 실리콘밸리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제조 흐름을 읽어서 정밀 산업을 키웠습니다. 흐름을 읽는 나라가 앞서갑니다. 한국도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현재입니다. 다음은 뭡니까? 바이오, 우주, 양자 컴퓨팅, 흐름을 읽고 준비해야 합니다. 뒤늦게 쫓아가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복잡하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흐름을 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흐름이 보이면 결정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함은 무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민주적 리더십이 유행입니다. 직원들 의견을 듣고 합의로 결정하는 게 좋은 리더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듣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리더가 해야 합니다. 방향은 리더가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신경영을 선포했을 때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독단적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였습니다. 합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 리더십 전문가 워렌 베니스는 말했습니다. 리더는 옳은 일을 하고 관리자는 일을 옳게 한다. 저는 이 말을 명심했습니다. 리더는 방향을 정합니다. 관리자는 실행합니다. 방향을 못 정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사업이 났습니다. 의견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한다 한마디였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의견 수렴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모두가 좋아할 결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견을 듣는 건 정보 수집입니다. 결정을 위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요리는 리더가 해야 합니다. 재료를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안 됩니다. 리더가 요리법을 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직이 클수록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일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자 좋을 대로 합니다. 힘이 분산됩니다. 리더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힘이 모입니다. 미래 조직은 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합의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리더가 빠르게 방향을 정하고 조직이 따라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싶으면 리더 하지 마십시오. 리더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옳은 방향을 정하십시오. 반대를 감수하십시오. 그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의견 듣기는 비서도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시간과 불안입니다. 이 둘을 줄여주는 기업이 성공합니다. 고객의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매장 가는 시간, 물건 찾는 시간, 계산하는 시간 모두 없앴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도착합니다. 시간을 아껴줬더니 고객이 돈을 냈습니다.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산다. 고객은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시간 낭비가 문제면 시간을 줄여주면 됩니다. 불안이 문제면 안심시켜주면 됩니다. 삼성이 애프터 서비스에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고객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제품이 고장나면 불안합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언제 고쳐지나? 이 불안을 줄여주는 게 서비스입니다. 빠르게 고치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신뢰가 생깁니다. 요즘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융의 불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은행 가는 게 번거롭습니다. 서류 작성이 복잡합니다. 대출 승인이 불확실합니다. 이 모든 불안을 앱 하나로 해결해 줍니다. 간편하고 빠르고 명확합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이 고객의 시간을 얼마나 아껴주는가? 이 서비스가 고객의 불안을 얼마나 줄여주는가? 이 질문에 답 못하면 제품을 내놓지 말라고 합니다. 고객 가치가 없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시간이나 불안을 줄여줍니다. 구글은 정보 찾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우버는 택시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선택의 불안을 줄였습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사람들의 시간은 더 귀해집니다.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정보가 넘치니까 선택이 어렵습니다. 변화가 빠르니까 불안합니다. 이 둘을 해결해주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물어보십시오. 내 제품이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가? 내 서비스가 고객의 불안을 덜어주는가? 답이 예스면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답이 노면 다시 설계하십시오. 시장에서 사라지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대로 괜찮아.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입니다. 시장은 변하는데 기업은 멈췄으니까요. 질문하지 않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질문이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저는 지금도 질문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게 뭔가 경쟁자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뭔가 고객이 불만인 게 뭔가 질문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편안함이 습관이 되면 위험합니다. 삼성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정말 최고인가? 기술이 세계 수준인가? 디자인이 경쟁력 있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질문이 개선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들을 보면 걱정됩니다. 초기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성공하면 질문이 줄어듭니다. 사만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 방식이 맞다 단정합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그런 기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에서 질문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질문이 불편하다고 막으면 조직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조직은 변화에 대응 못합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매주 3가지 질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현장의 질문, 고객의 질문, 미래에 대한 질문. 질문이 없으면 일을 안 한 겁니다. 질문이 곧 성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편안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불편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질문 자체가 생존 전략입니다.
질문이 멈추는 순간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문제를 알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문제 정의에 써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면 해결은 쉽습니다.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법인은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타고들었습니다. 왜 가격 경쟁이 생겼나 들어가 보니 제품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혁신 부족이었습니다.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엉뚱한 곳에 자원을 씁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매출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제품 품질이면 마케팅은 소용없습니다. 문제를 틀리게 봤으니까요. 제가 임원 회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가 처음 나온 답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두세 번 더 물어야 합니다. 왜? 진짜? 확실한가? 이렇게 물으면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 조직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요구합니다. 빨리 고쳐 당장 해결에 재촉합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문제를 잘못 봅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문제 정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왜 이 문제가 생겼나? 이게 증상인가? 원인인가? 계속 질문하십시오. 답이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미래는 복잡한 문제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문제 정의 능력이 경쟁력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시장을 이깁니다. 해결사가 되기 전에 문제 정의자가 되십시오. 예전엔 제품 하나 잘 만들면 됐습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적당하면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품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을 묶어두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제품은 입구입니다. 생태계가 본체입니다. 아마존도 책을 팔다가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쇼핑, 클라우드, 프라임 비디오 모두 연결됩니다. 삼성도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이어버드, 가전제품 전부 연동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 삼성 생태계로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습니다. 편리하니까요. 이게 전략입니다. 제조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이 제조는 더 싸게 합니다. 가격으로 경쟁하면 집니다. 생태계로 가야 합니다. 고객을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묶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계속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배워야 합니다. 제조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서비스를 연결하고 경험을 통합해야 합니다. 제품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산 고객이 다음에 뭘 살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답이 우리 제품이면 생태계가 있는 겁니다. 답이 경쟁사 제품이면 생태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생태계를 그려보십시오. 제품 하나로 끝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연결하십시오. 서비스를 붙이십시오. 고객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게 미래 경쟁력입니다. 모두가 같은 걸 봅니다. 같은 데이터, 같은 시장, 같은 트렌드.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왜입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본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제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남들은 제조로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인프라로 봤습니다.
반도체가 모든 전자제품의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각 차이가 전략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을 가지면 같은 경쟁을 합니다. 가격 경쟁, 물량 경쟁, 소모적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면 경쟁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남들이 안 보는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봐라. 남들이 문제라고 하면 기회로 보십시오. 남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가능성으로 보십시오. 시각을 뒤집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시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볼 때도 질문하십시오. 이 기사를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가 보이나? 습관이 되면 시각이 유연해집니다.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시각이 독특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봅니다. 우버는 택시를 소유가 아니라 연결로 받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받습니다. 시각이 혁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남들과 같은 걸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각을 바꾸십시오. 뒤집어 보십시오. 옆에서 보십시오. 다른 시각이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시각은 같은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투자합니다. 오르면 기뻐서 더 사고 떨어지면 겁나서 팝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투자는 감정 게임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는 게임입니다. 제가 반도체에 투자할 때 주변이 난리였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손해본다, 감정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를 봤습니다. 전자제품 수요가 안 늘면 반도체 수요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필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시장의 감정을 읽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본 사람들은 샀습니다. 경제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뒤 그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투자할 때 물어야 합니다. 이 산업의 구조가 뭔가,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움직이나, 장기 트렌드는 어디로 가나, 구조적 질문입니다. 지금 오르나 내리나. 이건 감정적 질문입니다. 감정적 투자자는 뉴스에 반응합니다. 좋은 뉴스 나오면 사고 나쁜 뉴스 나오면 팝니다. 휘둘립니다. 하지만 구조적 투자자는 뉴스를 무시합니다. 단기 소음일 뿐이니까요. 장기 구조만 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감정을 버리십시오. 이 회사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구조를 분석하십시오. 산업 전망, 경쟁 구조, 수익 모델, 숫자와 논리로 판단하십시오. 미래 투자는 더욱 구조 분석이 중요해질 겁니다. 시장이 복잡해지니까요. 감정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조를 읽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감정은 적입니다. 구조가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회가 없다. 타이밍을 놓쳤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시장은 숨기지 않습니다. 눈이 없으면 못 볼 뿐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일본이 장악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봤습니다. PC 시대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기회는 거기 있었습니다. 준비된 눈으로 본 사람만 잡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 알아봅니다. 준비 없이 기회를 기다리는 건 로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 산업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전자회사가 무슨 바이오냐,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면 바이오 시장이 커집니다. 구조적으로 명확했습니다. 기회는 거기 있었습니다. 못 본 사람이 많았을 뿐입니다. 준비란 뭡니까? 공부입니다. 시장을 연구하고
기술을 이해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 없이 기회를 달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조급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안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기회만 찾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기회는 나중입니다. 삼성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잘 잡았다고요. 아닙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신기술이 나오면 먼저 연구했습니다. 새 시장이 열리면 먼저 분석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 기회가 보였습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라. 기술 공부, 시장 공부, 경쟁자 공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가 준비입니다. 준비가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뉴스만 보고 있습니까? 전문 서적을 읽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보입니다. 시장은 숨기지 않습니다. 미래는 더욱 빠르게 변할 겁니다. 준비 없이는 기회를 놓칩니다. 보고도 못 알아봅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를 찾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기회는 저절로 옵니다. 지금 쓸모없어 보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쌉니다.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진짜 가치는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기술인가가 중요합니다. LCD 기술을 봤을 때입니다. 당시엔 브라운관이 지배했습니다. LCD는 비싸고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얇고 가벼운 화면이 필요한 시대가 올 걸 알았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미래 필요를 봤습니다. 미국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미래를 만드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팔리느냐가 아닙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했을 때 당장 수익은 없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면 반도체가 필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래 필요를 봤습니다. 지금은 삼성의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가치로 기술을 평가하면 실수합니다. 인터넷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느리다, 뭐했으나 현재만 봤으니까요. 하지만 미래를 본 사람들은 투자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을 보십시오.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상용화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필수입니다. 암호해독, 신약 개발, 인공지능 모두 양자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나라가 미래를 가집니다. 기술 투자할 때 물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돈이 되나? 이건 짧은 질문입니다. 이게 10년 뒤 필수인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미래 필요로 예측하는 능력이 기술 투자의 핵심입니다. 제가 임원들과 신기술을 검토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20년 뒤 세상을 상상해봐라. 이 기술이 필수인가 답이 예스면 투자합니다. 당장 손해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미래 가치가 명확하니까요. 여러분이 기술을 볼 때 현재에 갇히지 마십시오.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이게 10년 뒤 어디에 쓰일까? 누가 필요로 할까? 미래 필요가 보이면 그게 투자 대상입니다. 현재 가치는 착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실행하라, 일단 해봐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빨리 가면 더 빨리 망합니다. 실행 전에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경영을 준비할 때 1년을 고민했습니다. 임원들은 답답해했습니다. 빨리 발표하시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확실해야 했습니다. 실행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 고민이 깊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 조건을 만들고 전쟁을 시작한다. 실행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패배합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냈습니다. 경쟁사들은 급하게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6개월을 분석했습니다. 애플의 강점, 약점, 시장 반응, 고민 끝에 전략을 짰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빠른 실행에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를 덮습니다. 일단 시작하니까 문제가 안 보입니다. 달리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원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고민한다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대안을 준비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면 실행이 정확해집니다.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요즘 스타트업 문화가 걱정됩니다. 무조건 빠른 게 미덕입니다. 생각은 나중입니다. 해보고 수정하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자본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본이 적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깊게 생각해라.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정확하면 됩니다. 빠르게 틀린 것보다 느리게 맞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행하려는 게 있습니까? 충분히 고민했습니까?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까? 리스크를 분석했습니까? 안 했으면 멈추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정확한 고민이 빠른 성공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남과 비교합니다. 저 회사는 얼마나 컸나, 저 사람은 얼마나 벌었나, 비교하다가 지칩니다. 틀린 기준입니다. 성장의 기준은 남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본 기업들을 봤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거대했습니다. 저희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삼성과 비교했습니다. 이가 작년보다 나아졌나? 이것만 봤습니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는 자신과의 비교다. 위를 보면 한이었고 아래를 보면 자만합니다. 자신과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삼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경쟁사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제 삼성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작년 매출보다 늘렸나? 작년 품질보다 좋아졌나? 작년 기술보다 발전했나? 스스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전략이 흔들립니다. 경쟁사가 새 제품을 내면 급하게 따라합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내리면 덩달아 내립니다. 주도권이 없습니다. 끌려다닙니다. 자신의 길을 잃습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금지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사가 이렇게 합니다. 경쟁사는 참고일 뿐입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나아졌습니까?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자신과의 경쟁이 본질입니다. 남의 성공만 보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남의 성공은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무관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제보다 나아졌나?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책 한 권 더 읽었으면 성장입니다. 기술 하나 더 배웠으면 성장입니다. 실수 하나 줄였으면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나으면 됩니다. 삼성이 세계 인류가 된 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매일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5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씩이 쌓여서 거대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조급해집니다. 자신과 비교하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 따라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여러분을 잊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지십시오. 1년이면 365번 나아집니다. 10년이면 3650번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상황에 반응합니다. 뉴스 보고 놀라고, 휴가 보고 당황하고, 트렌드 보고 쫓아갑니다. 반응만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질문을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상황을 분석합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때 질문 목록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성장 속도는, 진입 장벽은, 수익 구조는, 경쟁자는, 기술 난이도는 20개가 넘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이 나와야 결정합니다. 즉흥적으로 안 합니다. 질문하는 방식이 답을 결정한다.